끝없는 전란이 몰아치던 삼국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이름을 남기고도 결국은 운명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랑 속에서도 묘하게 오래 살아남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촉한의 후주 유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어리석은 군주라 부르며 조롱하거나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불운한 제왕으로 연민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능한 군주가 어떻게 41년 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암살과 권력 다툼 속에서도 살아남아 혼란의 시대를 넘어 비교적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눈부신 영웅도 강력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무색함 속에 시대를 살아내는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하게 맞서 싸우는 대신 조용히 버티고 웃음으로 칼날을 무디게 만든 생존의 방식 말입니다. 혼란 속의 황자 삼국시대는 끝없는 연기와 피비린내로 뒤덮인 세상이었습니다. 쇠락해가는 한 왕조는 겨울 초입의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고 그 어둠 속에서 촉하는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간신히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유비는 한 경제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내세우며 무너진 왕조를 되살리고자 하는 웅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초라한 집신장수에서 시작해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로 형제의 의를 맺고 사방의 영웅을 불러 모아 마침내 비옥하면서도 험준한 촉당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일정치 않고 세상 만사는 부침이 있다라는 옛말처럼 223년 유비는 일릉에서 동호 육손에게 대패한 뒤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다름 아닌 17세의 어린 아들 유선, 아직 폭풍 앞에 버드나무 가지처럼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207년에 태어난 유선의 이름 선, 은, 인자하고 온화하라는 뜻을 담고 있었으니 이는 유비가 아들에게 남긴 깊은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은 인자 한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계책이 얽히고 피와 뼈가 산을 이룬 시대에 유선은 영웅의 후광 속에서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걸출한 재상에 의지한 채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허수아비 왕, 등뼈 없는 군주라 조롱했습니다. 대전당의 휘장 뒤에 앉아 제갈량이 모든 국정을 장악하는 모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쓰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노자는 강한 이는 산정에 서고 지혜로운 이는 골짜기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유선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 권력을 다투지 않았고 허세를 부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 고요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국정을 짊어진 재상에게 나라를 맡긴 것입니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어 본 선택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선의 치세, 초기 촉한의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유언을 남기며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재능이 없다면 그대를 대신 세워도 좋다. 그 말은 유선의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날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소년 황제는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상부샤라 부르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당시 촉하는 거대한 두 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조이는 태산 같은 위세와 수만의 군대를 거느렸고 사마이라는 노련한 지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오나라는 여우처럼 교활한 손권과 그 책사들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꿈을 이어 북벌을 시작했고 227년 기산으로 진군했습니다. 유선은 후방성도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장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갈량이 최전선에서 사마이와 머리를 겨루는 동안 유선은 후방을 흔들림 없이 지켜냈습니다. 이는 결코 무능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똑같지 않고 소인은 똑같으나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선은 제갈량의 지략은 없었으나 조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 같은 영웅도 불길 같은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 사이를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촉한을 지탱했습니다. 제갈량이 기산에서 첫 북벌에 실패했을 때도 유선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제갈량은 그 믿음 속에서 5차례나 북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는 시대를 살아내는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선의 진짜 재능은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한 조용한 버팀목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와령이 쓰러진 날, 그러나 운명은 끝내 촉한에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234년, 오랜 북벌 끝에 오장원 언덕에서 제갈량은 병세에 지쳐 전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6차례의 원정이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마지막 숨결을 담아 출사표를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유선을 향한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진 일을 등용하고 백성을 돌보며 유비가 맡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라. 와룡의 죽음은 단지 한 재상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촉한 전체에 들이운 가장 큰 그림자였고 동시에 유선에게 주어진 가장 혹독한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그가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뽑히면 작은 나무는 곧 쓰러질 것이라 여겼고 무능한 황제가 어떻게 홀로 버틸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유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충무후로 추증하고 장례를 성대히 치르며 상부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도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더 다스렸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곁에 있을 때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선은 과연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긴 세월 동안 와룡의 그늘 아래에서 묵묵히 배우고 준비하며 언젠가 홀로 걸어가야 할 황제의 길을 익히고 있었던 것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숨고 큰 새는 하늘로 날아가지만 오래 사는 거북은 진흙 속에 몸을 감춘다. 유선은 와룡의 시대에 숨어드는 법, 기다리는 법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고 권력 다툼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살피고 세상의 흐름에 적응했습니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유선은 비를 승상으로 임명해 내정을 안정시키고 국경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는 무리한 북벌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이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촉한이 가진 마지막 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두고 비겁하다 했습니다. 적을 두려워해 나서지 않는 왕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본다면 이는 또 다른 지혜였습니다. 조이는 너무 강했고 동호는 언제든 기회를 엿보았으며 촉한의 땅과 백성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유선은 알았습니다. 왕조의 생존은 때로 화려한 전공보다 거센 폭풍 속에서 나라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조용한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혜의 씨앗 유선은 아버지 유비처럼 눈부신 전공을 세우지도 못했고 제갈량처럼 천하를 뒤흔드는 책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잘 주목받지 않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 살아남는 적응력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아래에서 촉하는 조이처럼 권력 암투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이에서는 사마이가 조씨 가문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았지만 촉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호처럼 권신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손권조차 장소나 고음 같은 신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유선은 그러한 혼란을 크게 겪지 않았습니다. 비에 강희와 같은 뛰어난 신하들조차 끝까지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아는 임금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도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옛사람은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유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알고 무리하지 않고 때로는 멈추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한시를 부흥시키려는 꿈을 꾸지도 않았고 다른 군주들처럼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존을 택했고 남겨진 촉한을 보존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바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물줄기처럼 바위 틈을 비집고 흘러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물줄기는 오래도록 흐르며 언젠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유선이 혼란스러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었고 후대가 쉽게 간과해온 발자취였습니다. 물론 유선이 완벽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도 전시 군주로서의 결단력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촉하는 영토를 넓히지 못했고 위나오 같은 강적을 무너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의 잘못일까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촉하는 기울어진 나라였습니다. 백성은 굶주렸고 창고는 비어 있었으며 군대는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유선은 창업자가 아니라 균열진 나라를 이어받은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촉한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삼국시대의 어느 군주보다도 긴 통치였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앞의 어둠, 그러나 운명의 그림자는 서서히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53년 비이가 세상을 떠난 뒤 야심은 크지만 아직 젊은 장수 강유가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제갈량이 남긴 북벌의 뜻을 이어받아 수차례나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유서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촉한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을 출병할 때마다 국력은 더욱 소모되고 백성의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서는 강요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조정에는 젊고 열정적인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북방에서 위나라의 등해와 사마소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서는 나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촉당은 험준하여 방어에 유리했으나 영원히 뚫리지 않는 성벽일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은 이미 지쳐 있었고 군대는 기력이 쇠했으며 유비와 제갈량 시절과 같은 투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이어질 이야기일 뿐 아직 성도의 성문이 적의 말발굽에 흔들리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유서는 자신이 단순히 제갈량의 그늘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군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부신 불꽃처럼 천하를 밝히지도 않았고 거센 바람처럼 장애물을 쓸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시대의 틈새를 찾아 흘러가며 생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41년 동안 그는 찬란한 전공을 남기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승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의 몰락 세월은 바위 틈을 흘러가는 물처럼 유유히 흘렀으나 어떤 물줄기도 시대의 폭풍 속에서 영원히 잔잔할 수는 없었습니다. 263년, 촉하는 마침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수십 년, 유비가 세운 왕조는 더 이상 옛날의 힘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강유는 젊은 패기와 충성심으로 북벌을 이어갔으나 대세를 꿰뚫는 안목은 제갈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나라를 고갈시켰고 백성은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창고는 비고 민심은 흩어졌습니다. 산천이 험준한 촉당이라 해도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천시, 지리, 인화 하나라도 잃으면 나라가 기운다. 후주 유서는 41년 동안 왕좌를 지켰으나 이제는 군사력과 지량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강적 사마소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마소는 사마이의 아들로 조위를 완전히 장악한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훗날 진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저 촉한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263년 그는 장수 등해에게 병력을 맡겨 은평이라는 험준한 길을 넘어 촉한의 배후를 기습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길이었습니다. 단 몇천 명의 지친 병사였지만 그들은 기적처럼 성도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조정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궁 안팎은 공포로 뒤흔들렸습니다. 그때 유서는 이미 56세, 성위에 올라 연기를 머금은 성도를 바라보며 겨울바람 속에 흰 머리칼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문을 열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인가. 후세는 그를 두고 굴욕적인 군주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노자가 말했듯 부드러운 물은 단단한 돌을 이긴다. 유서는 그 순간 돌처럼 부서지기보다 물처럼 흘러가기를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성 안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등의 병력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인은 북쪽에서 종해와 대치하고 있었기에 즉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환관 황후는 목숨을 보존하려면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정 대신 소주와 번거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유서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상황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어가도 기껏해야 몇 달 버티는 것. 결국 조위의 대군이 들이닥치면 성도는 잿더미가 되고 백성은 도륙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은 이미 고통 속에 오래 살았다. 더 이상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내 꿈 하나로 만 백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성문을 열라. 그의 말에 조정은 얼어붙었고 충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서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유비의 꿈, 제갈량의 이상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혹독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성문의 종이 울리고 성도는 침묵 속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등에는 놀란 얼굴로 성 안에 들어왔고 유서는 황제의 복식을 입은 채 옥새를 내어놓으며 촉한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피비린내도 울부짖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묘한 정적 속의 한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세는 유선을 비난했지만 그의 선택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도는 불타고 왕족은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후 유선은 가족과 신하 일부와 함께 낙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태자 유선의 아들 유전과 몇몇 왕자들이 난리 속에 죽음을 맞이했으나 왕조 전체가 뿌리째 잘려나가는 참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안락宫으로 봉해져 비교적 평온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유비나 손권, 조조처럼 웅대한 발자취는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과 달리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유선의 선택은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명예는 허상이 될 수 있지만 생존은 진리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유선은 왕좌를 잃었으나 생명을 지켰고 나라를 잃었으나 백성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크게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가진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마소의 눈빛 아래에서의 연기 성도의 성문이 열리고 유선이 덩해에게 옥새를 건네는 순간 촉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63년, 더 이상 한나라의 후주가 아닌 유선은 패장으로서 가족과 함께 낙양으로 호송되었다. 그곳은 조위의 수도이자 사마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성도에서 낙양까지 이어진 수천 리 길은 험준한 산과 깊은 강, 겨울의 황량한 들판을 지나야 했다. 46해를 왕위에 있던 유선은 56세의 나이로 초라한 수레에 몸을 맡긴 채 충성스러운 번건 소주 등 소수 신하들과 함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나아갔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눈물도 절망도 없었다. 깊은 연못 같은 눈빛 속에는 이미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평온함만이 자리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조롱하기도 했다. 나라를 잃은 군주라며 비웃는 이도 있었고 차마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눈에는 단순한 평가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복잡한 심상이 있었다. 노자가 말했듯 부드러운 자가 살아남고 굳센 자가 먼저 꺾인다. 유선은 그 길 위에서 저항 대신 유연함을 선택했다. 그는 반란을 꿈꾸지도 않았고 무모한 저항으로 가족과 신하를 죽음에 몰아넣지도 않았다. 대신 물처럼 흘러가며 새로운 땅에서 생존할 길을 찾았다. 낙양에 도착했을 때 유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성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돌로 포장된 대로 웅장한 궁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곳은 조위의 심장이자 사마소의 권세가 숨쉬는 공간이었다. 사마소는 유선을 손님처럼 대우하며 안락공이라는 자귀를 내렸다. 공후백자, 남중 가장 높은 지위로 왕, 다음에 해당하는 칭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후한 처사였지만 실은 정교한 시험이었다. 과연 유선이 여전히 촉한의 그늘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굴복했는지를 살피려는 의도였다. 사마소는 아버지 사마이의 계책을 이어받아 조위를 손아귀에 넣은 인물로 장차 진나라를 세우려는 야망을 지닌 자였다. 그는 군량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데에도 능숙했다. 그래서 유선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낙양에 두며 세심하게 관찰했다. 겉으로는 연애를 베풀고 예우했지만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겨누고 있었다. 어느 날 사마소는 잔치를 열어 유선과 옛 촉한의 신하들을 불렀다. 술과 음악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사마소는 일부러 촉한의 전통 무용을 무대에 올렸다. 성도의 축제에서 추던 그 춤을 본 순간 번건과 소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유비와 제갈량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유선은 달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무대를 바라보았다. 사마소는 유선을 향해 물었다. 안락공, 이 춤을 보니 고향 생각이 나는가?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유선은 차분히 대답했다. 여기는 즐겁습니다. 더 이상 촉하는 그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다. 그러나 곧 사마소는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과연 안락공이로다. 마음이 넓어 미련이 없구나. 그렇게 유선은 어리석은 군주라는 가면을 쓴 채 살아남았다. 뒤에 번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따졌다.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촉하는 우리 피가 스며있는 땅입니다. 유선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마소가 우리를 살려두겠는가?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너희도 내 가족도. 그제야 번거는 그의 진심을 깨달았다. 이후 사마소가 다시 물었을 때 유선은 조상의 무덤이 촉한에 있으니 날마다 그립다라며 또 다른 답을 내놓았다. 사마소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두 번의 상반된 대답은 모두 치밀한 연기였다. 처음에는 무심한 듯 말에 의심을 피하고 다음에는 허술한 답변으로
자신을 더욱 하찮은 존재로 보이게 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큰 바보의 지혜였다. 동호의 마지막 황제 손호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280년 손호도 진나라에 항복했지만 끝내 오만을 버리지 못했다. 네 해 뒤 그는 42세로 생을 마쳤고 사람들은 그가 사마염에게 제거당했다고 믿었다. 반면 유선은 271년까지 살아 64세를 누렸다. 그는 굴욕을 선택했지만 그 굴욕 속에서 가족과 생명을 지켰다. 낙양에서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사마 씨의 감시 아래 조심스레 살아야 했지만 유선은 자신을 위험 없는 인물로 만들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오직 가족과 일상에 머물며 잔잔히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생존의 길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알아야 멈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유선은 멈출 줄 알았다. 왕좌를 잃고 꿈을 잃었으나 생명을 지켰다. 불타는 영광은 아니었지만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승리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유선을 두고 논한다. 한쪽은 망국의 군주라 비웃고 다른 쪽은 비극의 희생자라 동정한다. 그러나 역사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다.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물처럼 끝내 흐르며 시대를 건너갔다. 영웅의 길은 아니었지만 생존의 길을 걸은 유선. 그는 패배한 군주이자 동시에 생존의 승리자였다. 265년 사마소가 죽고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운 뒤에도 그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결국 271년 64세로 생을 마감하며 아들 유준에게 안락공의 자기를 물려주었다. 후대에 그의 가문은 내란 속에 몰락했지만 적어도 유선은 끝까지 살아남아 가족을 지켰다. 그는 역사에 어떤 변명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유선은 과연 어리석은 군주였을까? 아니면 큰 지혜를 숨긴 현자였을까? 답은 아마도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권력의 교체와 진나라 아래의 삼석이 265년 사마소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권력은 아들 사마염에게 넘어갔다. 사마염은 부친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조조의 손자 조안을 강제로 폐위시킨 뒤 새로운 왕조진을 세웠다. 이로써 삼국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때 유선은 여전히 안락공의 신분으로 남아있었고 새 왕조의 그늘 아래 삶을 이어가야 했다. 사마염은 적대 세력에 대해 훨씬 가혹했지만 유선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그가 이미 사마소에게 무해한 인물로 낙인 찍혔을 뿐 아니라 사마염의 관심은 오히려 마지막 경쟁자였던 동호를 정복하는 데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진나라 아래에서 유선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옛 촉한 신하들과 비밀리에 교류하지 않았고 반란의 움직임에도 일절 발을 담그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적국 한가운데 숨어 사는 은둔자처럼 가족을 돌보고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기다렸다. 이러한 인내와 겸손 덕분에 그는 진나라 치하에서 또다시 6년을 더 버텨내며 마침내 271년에 세상을 떠났다. 한편 조조의 후손 조화는 진에 의해 진류왕으로 봉해졌으나 조롱과 외면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쳤고 오나라의 손호 또한 항복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요절했다. 그러나 유선은 64세라는 혼란한 시대에는 드물게 긴 수명을 누리며 끝내 평온히 눈을 감았다. 그의 생애는 옛 현자들이 말한 지혜를 증명한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생존의 열쇠라는 노자의 말처럼 유선은 41년의 재위와 이후 8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끝내 유연함을 잃지 않았다. 제왕의 자존심에 매달리지 않았고 부친 유비가 품었던 대업의 그림자에 스스로를 가두지도 않았다. 그는 필요할 때 왕좌를 내려놓았고 명예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문과 백성을 함께 지키려는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패배를 수치로 여긴다. 그러나 유선의 삶은 패배가 곧 끝이 아님을 일깨운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목숨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촉하는 사라졌으나 그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냈다. 조조 유비 손권처럼 길 위에서 쓰러져 미완의 꿈을 남긴 군주들과 달리 유선은 끝내 살아남아 노년의 평안을 누렸다. 그것은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삶을 꿰뚫는 지혜의 승리였다. 장자가 말했듯 급류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자가 오래 산다. 유선은 제때 멈출 줄 알았다. 촉한이 더 이상 부귀에 맞설 힘이 없을 때, 사마소가 그의 충성을 시험할 때, 진나라가 위나라를 대체했을 때 그는 매번 멈추었다. 그때마다 목숨을 지켰고
따르는 이들까지 지켜냈다. 이것이야말로 패자의 생존 철학이었다. 눈부신 영웅의 공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고도 끈질긴 힘이었다. 권력의 교체와 진나라 아래의 삼석이 265년 사마소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권력은 아들 사마염에게 넘어갔다. 사마염은 부친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조조의 손자 조안을 강제로 폐위시킨 뒤 새로운 왕조진을 세웠다. 이로써 삼국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때 유서는 여전히 안락공의 신분으로 남아있었고 새 왕조의 그늘 아래 삶을 이어가야 했다. 사마염은 적대 세력에 대해 훨씬 가혹했지만 유선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그가 이미 사마소에게 무해한 인물로 낙인 찍혔을 뿐 아니라 사마염의 관심은 오히려 마지막 경쟁자였던 동호를 정복하는 데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진나라 아래에서 유선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옛 촉한 신하들과 비밀리에 교류하지 않았고 반란의 움직임에도 일절 발을 담그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적국 한가운데 숨어 사는 은둔자처럼 가족을 돌보고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기다렸다. 이러한 인내와 겸손 덕분에 그는 진나라 치하에서 또다시 6년을 더 버텨내며 마침내 271년에 세상을 떠났다. 한편 조조의 후손 조화는 진에 의해 진류왕으로 봉해졌으나 조롱과 외면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쳤고 오나라의 손호 또한 항복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요절했다. 그러나 유서는 64세라는 혼란한 시대에는 드물게 긴 수명을 누리며 끝내 평온히 눈을 감았다. 그의 생애는 옛 현자들이 말한 지혜를 증명한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생존의 열쇠라는 노자의 말처럼 유서는 41년의 재위와 이후 8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끝내 유연함을 잃지 않았다. 제왕의 자존심에 매달리지 않았고 부친 유비가 품었던 대업의 그림자에 스스로를 가두지도 않았다. 그는 필요할 때 왕좌를 내려놓았고 명예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문과 백성을 함께 지키려는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패배를 수치로 여긴다. 그러나 유선의 삶은 패배가 곧 끝이 아님을 일깨운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목숨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촉하는 사라졌으나 그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냈다. 조조 유비 손권처럼 길 위에서 쓰러져 미완의 꿈을 남긴 군주들과 달리 유선은 끝내 살아남아 노년의 평안을 누렸다. 그것은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삶을 꿰뚫는 지혜의 승리였다. 장자가 말했듯 급류 속에서 멈출 줄 아는 자가 오래 산다. 유서는 제때 멈출 줄 알았다. 촉한이 더 이상 부귀에 맞설 힘이 없을 때, 사마소가 그의 충성을 시험할 때, 진나라가 위나라를 대체했을 때 그는 매번 멈추었다. 그때마다 목숨을 지켰고 따르는 이들까지 지켜냈다. 이것이야말로 패자의 생존 철학이었다. 눈부신 영웅의 공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고도 끈질긴 힘이었다. 마지막 흔적서기 271년, 유서는 낙양에서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삼국시대의 황제들 가운데 드물게 긴 수명이었다. 그는 후세에 남길 유언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223년에 황위를 물려받아 진나라의 신하로 눈을 감을 때까지의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죽음 뒤 안락공의 자규는 아들 유준에게 이어졌고 세대를 거쳐 총 84년 동안 존속했다. 그러나 서기 311년 영가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의 후손 대부분이 학살당했다. 오직 종친 유현만이 목숨을 건져 한 땅으로 피신했고 동진에서 다시 안락공으로 봉해졌다가 347년 반란 속에 사라졌다. 후세 사람들은 유선을 두고 갑론을박한다. 어떤 이는 그를 큰 지혜를 숨긴 자라 칭송했고 또 어떤 이는 무능하고 나약한 군주라 비난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눈에는 찬사와 비난보다 숫자가 말해준다. 41년간의 통치 삼국 가운데 가장 긴 치세, 64세의 수명 전란의 시대엔 드문 장수, 그리고 84년간 이어진 자귀 여러 왕조를 능가하는 유산. 그는 아버지 유비처럼 찬란한 전공을 남기지 못했고 제갈량처럼 천하를 뒤흔드는 계책도 없었지만 한 가지 진리를 후세에 전했다.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승리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는 이유는 두 순간에 집중된다. 223년 황위를 계승하던 날, 그리고 263년 성도의 문을 열고 항복하던 날이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임종하며 제갈량과 아들에게 한나라의 명맥을 부탁했을 때 유서는 고작 17의 소년이었다.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국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상에게 맡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허수아비라 불렀고 부친의 대업을 이어갈 능력과 의지가 없는 자로 여겼다.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30년 가까이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국토를 넓히지도 적을 꺾지도 못한 채 끝내 위나라의 나라를 빼앗겼다. 항전조차 하지 않고 항복한 행위는 유약함의 극치라 여겨졌고 영웅을 숭상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진수의 삼국지는 유선을 오나 하나 결단력이 부족하여 나라를 짊어질 그릇이 못된다라 기록했다. 범협은 더욱 가혹하여 조상을 저버리고 유비의 기틀을 무너뜨린 무능한 군주라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군주의 이상형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 시대는 강렬하고 결연하며 목숨을 던져서라도 명예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을 중시했다. 그러나 유선은 침묵과 겸양으로 그 틀을 거스르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사마소 앞에서의 태평한 모습은 그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이곳이 즐거우니 나는 더 이상 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후세의 충절없는 어리석음으로 각인되었다. 나관중의 삼국연애 같은 소설과 희곡은 그를 어리석고 나약한 인물로 묘사했고 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정되었다. 유비, 관우, 제갈량 같은 영웅들의 반대편에서 그는 실패자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 평가가 정당한가? 진정 무능한 자가 어떻게 41년간 통치하며 사마소와 사마얌의 칼날을 피해 가문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후세의 일부 학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유선은 무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시대에 맞춰 살아남은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치세 동안 촉한 내부는 큰 반란이나 권력 찬탈 없이 안정되었다. 위나라가 사마씨의 손에 넘어가고 오나라가 대신들의 내분에 시달릴 때에도 촉한의 신하들은 끝까지 유선 곁을 지켰다. 이는 결코 무능한 군주의 밑에서 가능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알고 사람을 아는 왕의 품성 덕분이었다. 263년 성도의 성문을 열고 항복한 결정 또한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었다. 등해가 이끄는 위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촉한은 수만의 병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선은 항전을 포기하고 백성의 생명을 지켰다. 전쟁이 이어졌다면 성도는 불타고 유씨 가문은 몰살되며 백성은 무의미한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개인의 명예보다 민중의 삶을 택했다. 이는 노자가 말한 바와 같다. 어진이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강팍한 이는 허명만 좇는다. 사마소 앞에서 보인 태평한 태도 또한 단순한 우매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다. 동호의 선호처럼 끝내 굴하지 않다가 요절한 경우와 달리 유선은 무해한 존재로 남아 살아남았다. 그는 사마소를 지나 사마염의 시대까지 버텼고 마침내 64세까지 살았다. 이는 우연이 아닌 전략이었다. 고대인들이 말한 큰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위장한다는 말의 전형이었다. 그의 죽음 뒤에도 안락공 자기는 84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진정한 유산은 자기나 혈통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그는 영웅처럼 화려하게 불타오르지 않았고 바람처럼 장벽을 뚫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살아남았다. 그것이야말로 삼국 역사 속에서 그를 독특한 존재로 만든 이유였다.